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에 있는 김준동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투명한 태양광 발전기, 그를 이용해서 세상에 어떻게 이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뒷 배경에 이렇게 유리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투명한 태양전지입니다. 기존의 그 불투명한 태양전지와는 다르게, 불투명한 태양전지와 다르게 투명한데도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 투명한 태양전지를 가지고 시연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쨍쨍한 날에 투명 태양전지를 장난감 자동차에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그 전기 에너지로 자동차가 동작하는, 굴러가는 그 동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투명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고요. 이제 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바퀴가 이제 돌아가죠. 빛을 막으면 전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멈추고, 그리고 투명하니까 앞뒤 양면으로 다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투명한 태양전지입니다. 자, 이제 자동차를 놓고 동작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햇빛에 의해서 발생한 전기에 의해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햇빛을 막으면 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멈추고, 햇빛이 들어오면 다시 전기가 만들어져서 자동차를 움직이겠습니다. 자, 이러한 투명한 태양전지를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챕터는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지속가능한 발전, 투명한 태양전지, 그리고 투명한 태양전지의 특화 기술, 그리고 맺는 말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발전, 타이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입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그리고 환경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의 밤 야경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모자랄 거다, 그런 이제 뒷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빨간 곡선이 에너지의 수요 곡선, 그리고 파란 곡선이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2050년 정도 되면은 모자라다, 에너지가 모자라다, 뭐 이런 건데요. 이 자료가 1985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석유 시대의 종말이 올 거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제가 배울 때 1970년대, 1980년대에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기한이 30년 혹은 40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2021년에 석유 인터넷으로 저도 검색을 다시 해봤는데요. 여전히 채굴할 수 있는 기간은 유한하지만 40년이나 50년, 오히려 10년이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석유의 매장량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제 채굴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땅속 깊숙이 있는 석유를 이제 시추할 수 있어서 그 기한이 이제 유지되는 정도이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석유가 이제 유한한 자원이라는 거고, 그게 석유가 한 40년, 그리고 천연가스가 60년, 그리고 석탄이 200년 정도, 그리고 우라늄이 한 60년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 다 이제 유한한 에너지원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다 이제 에너지원이 없다고 해서, 가령 석유만 예를 들어서 보면, 석유가 없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체 석유제, 헤비 오일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렇게 비투먼이라고 하는 진흙하고 석유하고 섞여 있는 형태, 그리고 오일 쉘, 그 쉘가스로 많이 알려져 있죠. 암석에 석유가 혼입돼서 있는 그런 형태, 혹은 오일 샌드,
이렇게 해서 모래와 그 석유가 섞여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오일 샌드에 대해서만 보게 되면 매장량이 3.6 트릴리언 배럴입니다. 3.6조 배럴인데 그 배럴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석유 한 통이고요. 그게 3.6조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액상의 석유가 1.75 트릴리언 배럴 정도, 딱 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는 액상의 석유보다 2배만큼이 오일 샌드이고요. 그리고 그거 다 써도 오일 쉘이나 비투먼 같은 것들이 있어서 당장 뭐 에너지가 모자라서 석유가 모자라서 큰일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환경적인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석유 값은 이제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요새는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그 CO2의 변화량입니다. 그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지구상에 있는 CO2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20, 30년 정도를 보게 되면 그러한 주기적인 패턴을 뚫고 굉장히 급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까지는 CO2의 함량이 대기 중에 제가 배울 때는 뭐 300 ppm 이하, 정확히는 273 ppm인가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400 ppm까지 다다랐고요. 그리고 500 ppm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사람이 이제 지표에서 호흡이 곤란한 상태인 거죠. 숨을 헐떡거리는 이렇게 그 축구 선수들이 고산지대에 가서 폐활량을 높인다고 해서 하는 그러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아울러 CO2는 그 온실가스라고 널리 알려져 있죠. 그 지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발산하거나 혹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빛과 열을 적정하게 방출을 해야 되는데 CO2가 그걸 가로막고 있으니까 지표면이 계속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이제 얼음들이 녹기 시작하고 이 지도의 얘는 미국 플로리다인데 그 6m의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 침수되는 지역을 빨갛게 표시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6m의 해수가 상승한다라고 치면 꽤 많은 부분이 침수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그 곰 두 마리가 이제 그 빙판 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잘 선택을 해서 넓은 빙판으로 가면은 이제 오래 살 수 있고요. 좁은 빙판에 가면은 익사해서 생을 마감합니다. 곰이 수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태환 선수도 수영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표에서 땅 위에서 살 수 있고 수영을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곰도 마찬가지로 얼음 위에서 땅 위에서 살아야지 그 바다 속에서는 오래 살지 못하죠. 근데 이렇게 생태 시스템에서 보면 인간과 곰이 굉장히 근접하게 있습니다. 식물, 동물 뭐 이렇게 해서 포유류, 그 다음에 인간이 그 정점에 있으면 그 바로 아래가 곰, 사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만 닥친 위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삶은 다를 건지 곰곰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에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Sustainable Development라고 하는 것은 Meet the needs of the present, 현재를 만족하는데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the future generation, 후세대에 민폐를 끼치지 않고 To meet their own need, 우리가 필요한 현세를 만족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을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석유 자원을
다 써버려서 후손이 쓰질 못하거나 아니면 CO2를 너무 많이 방출을 해서 회복하지 못하는 생태계를 물려주면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계략도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얻고요. 그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물을 분해를 해서 수소를 얻습니다. 자, H2O, 물을 이렇게 분해하면 수소와 산소, 깨끗하고 저장 가능한 수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한 수소 에너지를 매개로 해서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발전하는 전기 에너지를 기존의 전력 시스템, 에너지 공급망에 같이 연동을 해서 활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순환 시스템, 태양광으로부터 전기, 전기로부터 수소, 그리고 다시 수소로부터 전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기, 수소 이렇게 순환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무한한 태양광 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그를 변환해서 수소 에너지를, 다시 수소 에너지에서 필요할 때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순환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면은요, 태양광은 지금 어둑어둑해져서 저녁이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태양광이 많을 때 전기 에너지를 발전을 해서 그것을 수소를 발생하는 데 쓰게 되면 밤에는 그 수소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데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는 이렇게 계속 그 송전선에서 흘러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흘러다니면은 적게는 5에서 10%, 많게는 20%까지 그 전력의 손실이 생깁니다. 근데 수소 에너지로 이렇게 딱 안정되게 저장하고 있으면은 그런 손실을 아이디어하게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되겠죠. 태양광의 잠재력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미국의 이런 요만큼의 지역을 15% 효율의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필요한 에너지 전체를 공급하고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자료입니다. 1999년에 나온. 자, 여기에서 오른쪽에 보면 이만큼이 인류가 1년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고요. 기존에 있는 그 우라늄 혹은 천연가스, 석유, 그리고 석탄을 쓸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양입니다. 근데 그 바깥 테두리에 크게 있는 게 1년에 태양광이 지표면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저게 1년분이고 태양이 없어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오는 무한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관심이 있고, 근데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태양광으로 많이 설치하라고 하니까 이걸 그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되기도 해서 가슴이 좀 아팠는데요. 이렇게 산비탈을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은 빌딩에, 아파트에 이렇게 유리 창문에 쓸 수 있는 투명한 태양전지를 만들면 그 따로 땅 위에다가 아니면 물 위에다 이런 설치를 하지 않고도 우리가 주거하는 이런 빌딩, 건물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바로 즉시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토지나 다른 면적 같은 게 필요하지도 않죠. 도시명 에너지 순환 플랫폼에 대한 그림인데요. 태양광으로부터 투명 태양전지를 통해서 전기를 얻습니다. 그 전기를 이용을 해서 투명한 수소 발생 장치를 통해서 수소를 얻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햇볕이 있는 낮 시간 동안에는 태양광으로부터 전기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를 얻고요. 밤 시간이나 비가 오는 날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없을 때는 수소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전기, 수소, 다시 전기 이렇게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것입니다. 자, 투명한 태양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태양전지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에 관한 얘기인데요. 어떤 문제, 어떤 관심사가 있어서 해결을 하겠다. 가령 계란을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재주가 좋아서 계란을 잘 세우는 사람도 있겠고,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 그러니까 콜럼버스에게 계란을 세워보세요라고 했더니 그냥 계란을 깨서 세웠죠. 깨지 말란 말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태양전지 작동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려고 하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는데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접해 있고 태양빛이 들어오게 되면 빨간 전자와 그리고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전공, 전자가 비어있는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가고 전공은 외부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두 개 전자와 전공이 이렇게 만나서 전기 에너지를 외부 회로에 공급을 해주고 이제 소멸이 되죠. 그러니까 빛이 있는 한, 들어오는 한 그러한 메커니즘이 계속 지속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 밴드갭,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있는 그런 물질인데요. N형 반도체는 전자가 많은 그런 반도체이고요. P형 반도체는 전공이 많은 그런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두 개를 이렇게 접합을 시키게 되면은 전자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전공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 확산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그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이온이 존재하는 전개가 형성이 됩니다. 그 전개는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전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빛으로부터 전자와 전공 쌍을 분리해서 한쪽으로 전자를 모으고 한쪽으로 전공을 모아서 외부 쪽으로 이렇게 전자와 전공을 공급해 주니까 외부에 이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태양전지 회로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면 태양전지는 이상적으로 다이오드이고요. 다이오드에다가 전류원과 병렬 저항 그리고 작은 직렬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는 회로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Y축이 전류 I 그리고 X축이 볼티지 전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보면 1사분면에 있는 거는 전류도 플러스 값이고 전압도 플러스 값이어서 파워, 전류와 전압의 곱 하면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수동 소자가 되고요. 3, 4분면도 전압도 마이너스, 전류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곱하게 되면 파워는 또 플러스가 됩니다. 여전히 그 수동 소자,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태양전지는 4, 4분면에 있고요. 전압은 플러스, 전류는 마이너스. 그래서 파워를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 말은 발생한 전력을 외부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 액티브 소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그 투명 태양전지를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대학생 형들하고 누나하고 이제 찾아왔어요. 교수님이
태양전지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폰에 그 태양전지를 하게 되면 그 배터리의 사용량을 더 늘릴 수 있고 충전 시간을 좀 길게 충전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투명한 태양전지를 외국에서 좀 하긴 했었는데 그 성능이 워낙 그 낮아서 거의 실현되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한테 그러면 불투명한 거를 이렇게 전면에다가 하게 되면 우리가 이 화면을 보지 못해서 오히려 더 부담되지 않을까요?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보니까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친구들 다시 나중에 찾았는데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투명 태양전지를 시작하게 됐고, 그거는 이제 기성세대 이미기 만들어질 성, 한자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도연이, 그 아빠는 생각 못 하는데 그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투명 태양전지를 저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자, 어떻게 투명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느냐? 그 햇빛에서 이렇게 그 빛에 대해서 성분을 보게 되면은 그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색을 나타내는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요. 거기는 이제 사람이 볼 수 있고, 그보다 짧은 자외선이나 그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투명하다라고 느끼는 건 가시광 영역에 있는 빛만 통과를 해주면 사람이 투명하다고 느끼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그 적외선이나 IR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을 텐데 사람은 가시광 영역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투명한 태양전지를 만드는 거는 이쪽에 자외선 부분에 강한 에너지를 써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투명 태양전지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투명한 태양전지가 있고요. 실리콘 태양전지가 있고 이렇게 투명한 태양전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오게 되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의 접합에 의한 투명 태양전지에서는 이렇게 투과를 시키고 그보다 짧은 파장, 자외선 영역의 빛은 흡수를 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제 만드는 거죠. 투명 태양전지는 그 투명한 장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활용도가 있을 텐데요. 자, 이렇게 투명한 태양전지는 핸드폰 전면에 부착할 수도 있겠고, 자동차 윈도우, 그리고 이런 빌딩, 아파트, 이런 창호에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빌딩에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직접 그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그 효용성이 좋겠죠. 아울러서 그 새로운 건물에는 그런 투명 태양전지를 유리에 이렇게 만들어서 부착을 하면 될 텐데 기존에 있는 유리창에는 어떻게 쓰나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유연하게 태양전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붙여서 쓰는 방식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태양광으로부터 전기, 그리고 전기를 이용을 해서 그 물 분해를 하면 수소 에너지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순환하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멀리서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수도권에 전기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송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줄일 수 있겠고요. 또 큰 대지 면적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는 도심에 직접 활용이 가능하니까 활용처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그 투명한 태양전지와
그리고 이제 이런 건물의 유리 창호에 쓰려고 그 유리창 형태의 투명한 수소 발생 장치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으로는 그 건물에서 태양광 발전, 전기, 그리고 수소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 그 인천 지역의 장점이 바다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아서 그 수원이 많으니까 그 수소 에너지를 발생하고 저장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는 물을 분해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바닷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광물이 좀 있어요. 그 미량이지만 조금 있습니다. 근데 바닷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으면 그 침전물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 침전물에는 마그네슘, 리튬 뭐 이렇게 그 희소 광물도 같이 채취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일거양득이죠. 두 가지 장점이 다 있습니다. 자, 태양전지의 특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죠. 자, 신경과학, 뉴로사이언스, 그리고 센서 기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비전 방송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뭐 인터넷으로 많이 보니까 그렇지만 그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텔레비전 방송 신호는 이런 방송국에서 가령 해리포터를 이렇게 방송국에서 틀어줘요. 아니면 뭐 BTS가 나와서 막 이런 춤을 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영상 신호를 받아서 텔레비전 그 전송 그 웨이브에다가 실어줍니다. 그러면 시그널이 그 캐리어 웨이브를 타고 쭉 가정 쪽으로 가서 안테나에서 이제 캐리어 웨이브는 빼고 그 소리와 영상 신호를 채취를 해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그 해리포터가 재밌어요. 그리고 웃기도 하고 그것도 슬프면 울기도 하고 그런 반응이 있죠. 이와 비슷하게 그 뉴로사이언스도 비슷합니다. 뉴로사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뇌를 포함한 모든 신경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신호를 가지고 뇌에서 인식을 한다고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어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영상을 본다 뭐 이렇게 하면 신호에서 눈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받게 될 거고요. 그 신호를 이제 뇌 쪽으로 이제 트랜스미션 전송을 해줍니다. 그 전송된 신호가 뇌에서 이제 연산을 해서 어떤 반응을 할 건지 웃을 건지 울을 건지 뭐 그런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빛으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 캐리어 웨이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 뉴로사이언스에서는 그런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이 신호를 뇌 쪽으로 보내고 하려고 하면요. 그래서 이런 투명 태양 전지가 그쪽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세돌 그 바둑기사 구단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 2000일 가까이 세계 1위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둑에서. 뭐 이창호 구단은 그보다 더 긴 4000일 정도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구단이 더 인간적이다. 뭐 하여튼 굉장히 그 인간적인 묘미가 많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이세돌 구단하고 그 알파고하고 바둑 대결을 했는데 이세돌 구단이 5판 중에서 1판 이기고 4판을 졌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 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 판이라도 지면은 졌다라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3판을 내리진 다음에 한 판이라도 이기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고뇌의 참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도록 하죠. 그 사람의 뇌는 그 전력이 한 20와트 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대결을 했던 알파고는 그 중앙 처리 장치 CPU가 1000대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영상 처리 장치 GPU가 200대 정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에너지 양이 1기가와트, 그 20와트와 1기가와트 비율을 구하면 한 5천만 배 정도 됩니다.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은 혼자 했는데 그 CPU는 굉장히 많았죠. 자, 알파고가 인간하고 500전 499승이고 그 단 1패가 이세돌 구단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진화된 알파고 제로와 알파고하고 대결을 했더니 알파고가 알파고 제로에게 100패를 당했어요. 앞으로 인간이 컴퓨터를 통해서 바둑을 이길 수 있는 거는 이제 역사의 길에 남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을 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기능까지 이제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인간도 그에 발맞춰서 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브루스 윌리스라는 영화 배우가 1999년에 뭐 식스센스로 사람의 본능이 감각이 6가지다 뭐 이렇게 암시하기도 했는데 보통 5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냄새를 맡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뭐 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가 있고요. 그 인공 센서를 이제 가지게 되면 사람이 눈이 좋지 않으면 안경을 쓰는 것처럼 그 우리가 필요하게 되면 그거를 그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각을 인지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외부에 대해서 어떤 뭐 터치나 시각,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신호를 외부 감각을 감지하고 이제 뇌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단기 기억, 숏텀 메모리로 이제 하고 있다가 별로 누가 이렇게 했는데 별일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게 되는데 어디 라면 냄비를 아주 뜨겁게 만졌어요. 그러면 그 기억이 오래 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그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게 단기 기억으로 남을 거냐 아니면은 이제 장기 기억으로 남을 거냐 그게 이제 판단이 돼서 가게 되겠죠. 그 사람은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 아직까지 뭐 그 AI는 그 호랑이하고 고양이를 구별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도 그 고양이 사진을 2장 보여주고 호랑이 사진을 2장 보여주면 5번째 사진을 딱 보면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금방 알죠.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생존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류가 그 메모리를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호랑이를 만나면 무조건 도망을 가라. 절대 싸우려 하지 마라. 뭐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이 그 무의식적으로 계속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그 생체 모방 소자를 만드는 것도 자, 가능한데요. 어떤 감지 신호가 있고, 감지를 해서 이쪽이 이제 뭐 그 연산 장치가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파워가 필요합니다. 전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전기 신호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체 모방 소자도 그 전기 에너지를 기본으로 해서 구동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인공 심장이나 그 인공 귀 혹은 뭐 망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는데요. 필요한 게 한 2에서 3볼트 그리고 파워로 따지면 밀리와트 정도의 그 작은 파워가 필요합니다. 1958년에 이제 심박동기가 처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게 그 사용 기한이 7년에서 10년 정도 됩니다. 그거를 심박동기가 고장나서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가 다 돼서 그 외과 수술을 이제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전기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배터리를 교환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그 교체 수술을 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수단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투명 태양 전지를 가지고 인공 피부에 삽입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고요. 피부는 각질층이 있고 그 다음 표피층, 그 다음에 진피층이 있고 피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피부의 기능은 보습과 침투 방지, 체온 유지, 그리고 빛을 장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흡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UV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이런 투명한 태양 전지는 그러한 요구를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피부는 1.6 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무게로 따지면 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투명한 태양 전지를 그 피부에 삽입을 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인체에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접근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투명 태양 전지를 가지고 이제 온도 감지기 센서를 만들었는데요. 사람이 느끼는 온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5도에서 50도씨까지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인공의 태양 전지 온도 센서는 피부에 이식하는 거를 종국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감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인공 눈으로도 쓰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투명한 태양 전지예요.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4사분면으로 있으니까 그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밖으로 공급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게 될 때, 어떤 신호가 들어올 때 반응 시스템을 보게 되면 무엇이 들어왔을 때 아주 강한 빛이 들어오면 사람이 눈을 깜빡거리고 더 센 빛이 들어오면 눈을 감을 거예요. 왜?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트랜스페어런트 포토볼테이크, 투명한 태양 전지도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데, 일정한 크기 이상의 그 자극이 오게 되면은 반응을 하고 그 이하로 오게 되면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국에 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투명 태양 전지로 그 인공 눈, 인공 피부, 그리고 피부에서 발전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필요한 생체 디바이스에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기술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한번 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미국 자동차 회사에서 1900년대에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서 딱 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뉴욕 5번가에 다 말이 끄는 마차이고 얘 한 대만 이제 그 자동차였는데, 그 GM 회사에서 이제 했죠. 앞으로 향후 10년 뒤에는 자동차가 마차를 대신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는데 불과 13년 뒤에 보니까 다 자동차이고 마차가 한 대 있는, 아주 극적으로 하려고 그런 사진을 찍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 기술의 변화인 거죠. 토니 세바가 쓴,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돼서 가기도 했는데요. 에너지 혁명 2030이라는 책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이 저자가 얘기했었던 건 그런 거죠. 구석기 시대가 돌이 없어서 끝난 것도 아니고 청동기 시대가 청동이 없어서 끝난 것도 아니죠. 더 좋은 철기라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기술을 하게 된 거죠. 대신하게 된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탄을 다 쓰고 나야
그 태양광이나 수소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로 갈 것이냐? 그렇지는 않고 확실히 기존에 있던 기술을 그 진보해서 그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그 적용은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세돌 구단과 그 AI의 대결.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이 이렇게 패배한 것 같지만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1승을 거두고 나가면서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 인류가 가지는 그런 희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에너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새로운 신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로 일단 그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주셔서 예. 질문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는 중요한 부품이 무엇인가요? 열 손가락이라고 말씀드릴까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렇게 해서 전자와 전공을 유효하게 잘 만드는 그런 공정이 필요하겠고요. 얘들이 이렇게 전자와 전공이 빛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끝은 아니고요. 발생한 이런 캐리어들, 움직이는 유효한 캐리어들을 잘 포집을 해야 외부에 이제 전력을 잘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반도체 물질,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그리고 아까 말씀을 자세히 드리진 않았는데 위층에 있는 전면 전극이라고 하는 접합면하고 후면 전극, 태양전지 뒤쪽에 있는 그런 후면에 들어가는 그런 전극 기술 모두가 다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존의 태양 발전 패널은 환경 문제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개발하고 계시는 태양전지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건가요? 효율과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이제 주셨습니다. 끊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태양광 발전 패널은 환경 문제가 많다라고 이제 알려졌답니다. 아까 산 깎아서 만드는 그런 태양광 패널이 문제인 거지 태양광 자체가 문제는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환경 문제를 일으킬 거는 거의 없습니다. 실리콘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들 때 그런 공정에서 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우리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리콘 태양전지 패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환경에서 문제가 된다. 뭐 비가 내리면은 무슨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이 타고 내려온다. 그거는 태양광 협회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고 증빙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 더 있었던 거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 그런 거는 전자파 나오는 거는 이상적으로 태양전지는 직류 소자이기 때문에 태양전지 자체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계통에 묶여주려고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쪽에서 좀 나오는 게 있습니다만 그렇게 전자파의 위해가 크진 않고요. 오히려 핸드폰에서 나오는 그런 전자파가 굉장히 큰 거죠.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핸드폰에서 나오는 핸드폰을 저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핸드폰을 그 발암물질 EB군으로 묶었는데요. 그게 거의 벤젠 다음으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전자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하고 노트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면은 핸드폰보다는 노트북을 사용하는 게 훨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태양전지 패널과 비용에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가공이 용이한지요? 나오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멀긴 하지만 그 말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까 좀 전에 질문에서 있는데 수명은 어떻게 되나요? 뭐 이렇게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뭘 한다고 하면 음악을 듣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면 뭐 이렇게 문지르고 쓰죠. 여기도 가면은 이 핸드폰 안에도 그런 반도체 물질은 아니고 투명 전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몇 년 동안 이렇게 만지면서 써도 수명에는 별 지장이 없죠. 근데 유리창호에다가 투명하게 만든 태양전지는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활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금방 망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널리 보급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한계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일단 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겠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만들어졌으면 현명한 소비 아니면 뭐 친환경적인 소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치면 특정한 에너지원을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 체계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돈이 들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이고 후세에게도 득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현명한 선택이 함께 어우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에너지 쪽에서는 투명한 태양전지가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자동차 유리, 핸드폰, 그리고 또 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 벽에도 만약 뒷벽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걸 하게 되면은 얘는 특별하게 뭐 색깔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불투명한 면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생체 소자 그런 디바이스에 투명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피부에 투명하게 이렇게 이식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생체적인 합성 등에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임플란트처럼요. 이게 저희 공학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거는 이러한 기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제 단계입니다. 이게 생체 삽입이 돼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는 아마 저쪽 의학계통하고 협업을 통해서 임상을 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에너지는 발전도 중요하지만 저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배터리 미래에 대해서는 배터리 미래는 뭐 다양하겠고요. 요새 뭐 전기 자동차 때문에 굉장히 또 대중적인 관심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존의 배터리의 한계는 저장 용량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고가라는 그런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에너지가 많이 관심을 받게 됐고요.
이상적으로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 에너지를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계속 저장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 문제는 그런 거죠. 이게 그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굉장히 이제 그 압력을 높여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폭발의 위험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거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왜 빌딩에다가 투명 태양 전지를 하고 수소를 그렇게 만드나요? 그렇게 여쭤보시면 그게 그렇습니다. 그 분산 에너지원이고 그 고압이 아니고 상압에서 어느 정도 분산된 그 수소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폭발의 위험이나 안전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환경과 에너지 관심이 많아서 목표하는 과가 미래에너지공학과인데 인천대학교에 비슷한 학과가 있을까요? 공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공학은 경험식 그리고 이론이 아니어도 이런 해결 방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슈인 게 그런 거죠. 그 에너지다라고 하면은 그 전기공학과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료공학과에서만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미래에너지공학과에서 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 이슈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 초점을 맞춰서 연계를 하기 때문에 꼭 특정한 과를 가야 에너지에 대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학교의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시면 이 학과에 가면 어떤 과목들을 배우는지 그런 거를 살펴보시면 본인의 그 미래를 함께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요. 오늘 좋은 질문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연이 잘 봤나 모르겠어.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